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인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코로나19 시작부터 엔데믹의 지금까지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고민하고 발로 뛰는 부산 금정구 국민의힘 원내부대표 백종원 의원입니다. 네, 법무부 장관님 나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장관님. 야당의 일부 의원이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막기 위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 조치 신청 및 제소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난 정부에서도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를 검토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먼저 오염수 대응 TF의 지난 정부부터 법무부는 사실 소관 부서는 아닙니다만 제가 일반적으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드리는 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당연히 검토했던 것으로 알고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신중한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래놓고 왜 제소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지금 현재 제 생각에는 아직 일본과의 여러 가지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한 단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어떤 검토 내용을 하나하나 다 제가 공개하거나 정부가 공개하는 것은 정부가 가진 패를 보이는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좀 한계는 있습니다만 오해를 계속 말씀하시니까 오해를 방지할 차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담당하는 건 아니고 법무부가 직접 관여한 건 아니지만 당시 결국 이 입증 책임의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해양 재판소의 제소나 임시 조치나 중재를 법률을 보면 기본적으로 그걸 주장하는 사람이 중대한 피해 가능성을 입증할 입증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학적인 입증 가능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 2018년 이래로 특히 2021년을 정점으로 해서 아주 깊은 검토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검토할 때 이걸 제소나 임시 조치로 가는 것이 오히려 지금 이 정국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입지라든가 전략적으로 불리한 점이 있다는 판단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했는데 패소했을 경우에는 그 다음 넥스트 스텝이 더욱 어려워지는 면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판단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제가 이걸 보면 올해 이제 5월 29일자에 경향신문 보도를 봐도 문재인 정부가 국제해양법 재판소 제소를 검토했다 접은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팩트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당시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고 그런 식의 중요한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기조는 문재인 정부나 저희 윤석열 정부나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정부에서는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등 관련 검토를 한 적은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문재인 정부 이후에 저희가 그 TF에 법무부가 직접 소속되어 있지는 않아서 제가 전체 상황은 알 수 없습니다만 총리님께서 여러 차례 답변하듯이 그 제소나 임시조치가 우리가 완전히 안 하겠다고 정리한 얘기는 당연히 아닙니다. 전략적으로 열어두는 것이고 다만 그 전제는 피해에 대한 객관적, 과학적 입증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감안해서 저희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일정상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준비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고요. 제소를 한다면 그건 그냥 제소한다는 것에 의미를 둬서는 안 되고 이기는 것에 이길 가능성과 이겨야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TF를 중심으로 원보이스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관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서 좋습니다. 총리님 나와주십시오. 네, 총리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신종 감염병 코로나로 인해 3만 5천여 명의 안타까운 생명을 잃었습니다. 후유증까지 포함하면 우리 주위에 너무나도 많은 국민들이 아파했고 지금도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혹시 코로나19로 인해 힘들어하는 분이 주위에 계신지요?
네, 그런 분들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망했거나 후유증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둔분이라면 코로나는 정말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을 악몽일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 대한민국은 코로나19 대응을 잘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총리? 저는 정부와 국민 그리고 의료진이 정말 힘을 합쳐서 이 초유의 이러한 그 전염병을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중간에 어려움도 있었고 또 어느 경우에는 반드시 이런 의학적인, 과학적인 이런 기준에 의한 판단이 이루어지고 있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그 측면도 없지는 않았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 위기를 선진국과 같이 이렇게 종료시킬 수 있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상당히 합심해서 노력을 한 결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대응을 이 자리에서 평가하지는 않겠습니다. 대신 스스로 잘했다고 자평하거나 홍보하지 않는 지난 정부와 대비해야 되는 윤석열 정부의 모습을 말하고 싶습니다. 국민들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일상회복을 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일상회복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국민 여러분 덕분이고 정부는 뒷받침을 했을 뿐이라며 역할을 숨겼습니다. 국민을 대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여기 계신 총리님, 방역 관련 공무원분들 그리고 대한민국 여러 개 종사자분들께서 우리 국민에게 일상회복을 되찾으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노력에 대해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총리님, 일상회복이 되었다고 해서 코로나19가 완전히 저희에게 남겨진 과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대단히 큰 과제가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저희가 경험한 이 팬데믹은 아마 상당히 이 자연과 인간이 사는 방식에 있어서의 큰 변화를 가져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음에도 이러한 큰 팬데믹이 올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입장이고 이에 따라서 새로운 이런 신종 감염병의 유행에 대해서 미리 대비를 하고 또 계획을 세우고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이러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제 코로나 후유증을 관리하고 넥스트 팬데믹을 준비할 때라고 생각하는데도 동의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두 가지로 주제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코로나 후유증 관리 문제입니다. 코로나 후유증 코드가 신설된 이후 진료받은 환자 수는 10만 2,596명입니다. 현재 실제 코로나 후유증 환자가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잠재적으로 잠복하고 있는 분들은 좀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200여 개 증상이 보고됐고 또 20% 안팎의 환자는 다양한 증상을 장기적으로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설문조사 위주의 후유증 연구만 했을 뿐이지만 또 코로나19 후유증을 치료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그런 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코로나 우울 문제도 본 의원이 복지부와 진료 코드를 만들어서 치료할 수 있게 의료 현장에 도입을 했었습니다. 지금까지 진료 인원이 412명에 불과했는데 하지만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우울 위험군은 18.9%로 코로나19 이전에 3.2%던 것과 비교하면 5.9배가 증가했습니다. 현재도 OECD 자살률 1위인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코로나 우울은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중요한 사회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 후유증과 우울에 대한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해 줄 수 있겠습니까? 네, 코로나 확진자와 대응 인력을 위한 우리의 그 대응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코로나19 확진자하고 대응 인력 심리 지원 등을 위해서 국가 트라우마 센터 같은 곳을 통한 심리 상담 그리고 찾아가는 마을 안심버스 등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 전 국민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정신 건강 검진을 10년 주기에서
2년 주기로 단축을 하고 정신 고위험군 관리 강화와 청소년, 여성 등 심리 취약계층 대상에서 맞춤형 심리 지원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현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완벽하고 더 이상 개선할 수 없을 정도로 충분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넥스트 팬데믹의 준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은 지난 3년 동안 코로나19 사태로 초유의 병상 부족 상황을 눈앞에서 보면서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행 후에도 코로나 병상 부족뿐만 아니라 의료진이 부족한 비상 사태는 지속되었고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은 덩달아 어려워졌습니다.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전염병 컨트롤 타워인 공공병원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그 어느 누구도 주인의식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넥스트 팬데믹을 대비하기 위해 공공병원을 확충하겠다고 3번이나 발표했음에도 지자체가 기존에 준비됐던 지방의료원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제외하고는 깜깜무소식인 것도 알고 계신지요? 네, 10개 정도의 신축을 목표로 해서 3개를 예타 면제를 하고 7개가 예타 대상으로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공병원은 코로나19의 그런 그 대응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최일선에서 헌신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설 노후와 의료 인력 장비 부족 등의 문제는 좀 더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리님께서는 공공병원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그 민간이 대응할 수 없는 그러한 분야에서 공공병원이 헌신적인 그런 기능을 또 필요한 기능을 선제적으로 좀 할 수 있는 그런 그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인식에 비해서 공공병원이 끓인 이유는 그 이미지가 긍정적이지 않고 조금 전에 총리께서 답변 주셨지만 그런 진료 수준이 미흡하고 또 진료감이 부족하거나 시설과 장비가 낙후되었다는 그런 기존의 공공병원 이미지를 획기적으로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험자 병원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도 있으시고 생각하는 바 계시죠? 네, 들어봤습니다. 공공병원 중에는 지난 3년 동안 팬데믹 상황에서 가장 먼저 코로나 병상으로 신속히 전환한 모범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내원자 수가 전국 10위인 보험자병원 일산병원이 있습니다. 코로나19 발병 이후 신속 항원 검사비, 백신 접종 시행비와 병원의 손실 보상금까지 약 16조 원이 소요됐습니다. 이는 1개소당 약 1,500억에서 2,000억이 드는 전국 80여 개소의 좋은 공공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 그런 재정 규모입니다. 동부상권에 2017년에 폐업한 침례병원이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부산공약사업 7대 공약 중 4번째 공약사업, 박영준 부산시장 7대 공약 중 4번째 공약사업인 침례병원의 보험자병원 설립 등 공공병원화 공약에 대해서 총리님도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제2코로나가 나올 수밖에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지부는 계속 핑계만 대며 3년 넘게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정말 잘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두를 위한 양질의 공공병원 확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께서 약속을 좀 지켜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네, 역시 아마 재정의 문제로 좀 규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보험자 병원을 예로 드셨습니다만 이 부분에는 또 건보 재정이 수반되는 사안이기도 하고 해서 건보 제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라든지 또는 지역이 이러한 의료 여건을 얼마나 갖추고 있는지 등을 좀 종합 검토를 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계부처로 하여금 잘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복지부 장관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총리님께서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발언을 마친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무위원석으로 돌아가고 복지부 있습니다. 장관님 나오십시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네, 복지부 장관 나왔습니다. 장관님, 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의 위험에서 전체 병상의 10%도 안 되는 공공병원이 코로나 환자의 몇 %를 담당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네, 상당히 많은 부분을 담당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정확한 수치는 제가 80% 진료를 담당했습니다. 신종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선봉에는 몇 안 되는 지방 의료원과 공공병원들이 있었고 그들이 있었기에 그동안의 방역 시스템도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코로나19 환자 진료에 내몰이 다 지쳐 집단으로 사직하고 있으며 지금 결국 껍데기만 남게 될 공공의료 기관들은 존폐를 고민해야 할 지경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지금 공공의료에 대한 지원과 지지를 이끌지 못한다면 머지않은 미래에 갑자기 닥쳐올 또 다른 위기 상황에서 더 이상의 국가는 지금까지와 같은 최소한의 수준으로도 대응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넥스 팬데믹을 준비할 지금이야말로 다가올 감염병 대응을 위한 공공의료 체계 최적의 확충의 최적기라고 하는 데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네, 그럼 공공병원 확충에서 중요한 점은 제대로 된 공공병원이어야 합니다.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유일한 보험자 병원인 국민건강공단 일산병원은 진료 규모 전국 12위, 2023년 미국 뉴스위크 국내병원 순위 발표에서 전체 132개 병원 중 42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대학병원을 제한 종합병원 60개 중 2위이고 지역 내 경쟁력은 1위 우수병원입니다. 보험자병원 이렇게까지 훌륭한 병원인지 장관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네, 그 일산병원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제도 발전에 기여하는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고 또 보건복지부 의료질 평가에서도 6개 부분 중 4개 부분에서 최상위 등급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산병원은 지난 팬데믹 상황에 신속히 코로나 병상을 전환하고 또 국가적 위기 대응에 적극 참여했습니다. 장관님, 동부상권에 위치한 침례병원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침례병원의 보험자병원 설립 등 공공병원화는 지난해 대통령 인수위 지역발전특위에서 발표한 국정과제 중 하나라는 사실도 잘 알고 계십니까? 예, 부산 지역 공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실 상부한 대한민국 제2의 도시 부산은 공공의료기관 비율이 2.5%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며 특히 동부상권은 공공병원뿐만 아니라 종합병원이 제대로 없어 응급의료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침례병원 인근은 병원 재개원 시 이용 의사가 높고 최근 신도시 개발로 배우 수요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교통환경도 양호하고 종합병원 이상 병원이 없어 의료 수요도 충분합니다. 이곳에 보험자병을 설립한다면 성공 모델의 하나로 자리 잡을 것이 분명합니다. 장관님, 이제 건정심에 올리면 되는 상황인데 맞습니까? 네, 그 건강보험 보험자 병원을 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제도에 얼마나 기여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건정심의 심의가 필요합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실 거죠? 예, 뭐 상임위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수요 공급에 대한 분석, 그다음에 향후 독자 운영 가능성에 대한 의견들이 있으셔가지고 이거에 대한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제대로 된 병원이 사라진 빈자리에 신뢰할 수 있는 수준 높은 공공병원, 보험자병원이 설립되기를 바라는 부산 시민의 옳은 염원에 성의 있는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사회부 총리님 나와주십시오. 부총리님. 네. 만약 도로, 항만,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 SOC 개발 시 국민의 교통권과 학습권이 충돌했다면 교육부는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맞습니까? 네, 교육부로서는 학습권이 중요합니다만 또 국민들의 교통권도 균형 있게 보장할 수 있는 그 안을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에는 도로명이 금샘로라는 30년째 미개토된 도로가 있습니다. 부산 동서간을 연결하는
산성터널의 메인 접속 도로인데 부산대학교의 반대로 인해 1973년부터 계획되었고 현재 총 3.5km 중 부산대를 관통하는 850m 구간을 제외한 2.7km만 개설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부총님, 너무나 이상한 현상 아닙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현재 그 부산대와 금정구가 MOU를 체결하고 그 지금 이제 교육 연구 환경 피해 최소화 방안 등을 협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결하는 게 맞습니까? 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뭐 그 균형 있게 그 뭐 교통권과 학습권이 좀 균형 있게 보장되도록 잘 그 최대한 뭐 양측이 잘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교육부에서는 부산시나 부산대와 단 한 번이라도 논의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저희가 지금 뭐 그 부산시와 부산대가 좀 그 원만하게 협의될 수 있도록 지금 그 뭐 잘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부산시는 학습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실시 설계를 시행 후 부산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산대는 학내 구성원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십수년째 미온적인 태도를 일관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부가 부산시와 부산대학교 사이에서 조율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동의하시는지요? 예, 뭐 교육부가 부산시와 그 부산대가 좀 원만하게 협의할 수 있도록 중재 역할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는 금샘로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포함하여 입장을 정리해서 본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인 여러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무너진 대한민국에서 바로 서는 대한민국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일상회복을 하며 스스로 자평하거나 홍보하지 않고 묵묵히 뒷받침하며 그 역할을 숨기고 눈앞에 있기보다는 미래를 위해 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류 복지국가를 위해 포퓰리즘 걷어낸 일념으로 소외되었던 국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청년들에게 반칙과 특권이 아닌 공정과 기회를 보장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특히 다가올 넥스트 팬데믹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넥스트 팬데믹은 언제 어떤 형태로 찾아올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위험에 대비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를 비롯한 여야 정치권 가주시기 바라고 지혜를 모아 다음 팬데믹을 준비합시다. 경치주셔서 감사합니다. 백종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안산 단원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고용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